네, 양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게 흘러가는 오늘입니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이분과 함께 해볼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다소 걱정스러운 장이긴 한데 일단 머니맵 살펴보고 와서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가 2% 거의 3%에 육박하는 낙폭을 가져가고 있죠. 이에 따라서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화학 섹터 안에서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7.63%, 포스코퓨처엠 7.77%, SKC도 7.46%나 빠지고 있고 반도체 IT 섹터 내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8.7%가량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 종목을 모두 읊는 다고 해도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빨간 색깔 띄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적은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파마리서치가 0.62% 강세, 조선해운 섹터 내에서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1%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M도 오늘 0.84%, 네카오가 최근 증시를 좀 버텨줄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있는 걸까요? 카카오가 오늘 0.5% 강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34%, 삼양식품 2.5%가량의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머니맵 살펴보고 왔는데 오늘 워낙 좀 색깔이 파랗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김종효 이사님과 만나봤던 종목의 리뷰 먼저 진행을 하고 갈게요. 자, FNF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고가 기준 상승률 22.3%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가량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한 12월 초부터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FNF 움직임 보여줬단 말이죠. 자, 지금 구간에서도 FNF 지켜볼 만한지 그리고 혹시나 이 관세 관련해서 FNF가 타격을 받을 우려는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 궁금합니다. 네, 일단 중국 쪽의 모멘텀이 워낙 컸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관세 분쟁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은 일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12월 중순께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호재가 나올 때가 아니라 악재가 거의 없을 때 혹은 악재 마무리 구간이라고 볼 때가 핵심인데 이 종목도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고점 대비 내려온 이유가 일단 주력 브랜드인 두 가지의 매출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그다음에 중국 쪽의 모멘텀이 줄어들었다는 점 자체가 가장 큰 약세 요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요인들이 일정 부분 예전만큼 돌아갈 리는 없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대중국 관련주가 예전만큼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내린 폭도 좀 과도했으니 그에 대한 되돌림이 일정 부분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저점 대비해서 이미 20-30%의 되돌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중국 쪽에서 다시 매출이 대폭 증가한다든지 국내 쪽에서 이익이 되고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없으면 저는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 절반 혹은 4분의 1 정도의 이익 고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포지션을 좀 조절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관세 이슈로 낙폭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또 공략할 만한 현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익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현금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 낙폭이 또 과대해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 16일 만나봤던 FNF 그 당시에 이미 충분히 빠질 만큼 빠져 보인다 이런 관점으로 소개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상향 곡선을 꾸준히 그리다가 최고가 기준 상승률 20% 넘게 만들어내줬습니다. 지금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중국발 모멘텀일 텐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상방이 아주 크게 열려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관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SOL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는 과연 어떻게 시장에서 가늠이 되고 있는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SOL의 첫 번째 키워드는 흑자 전환입니다. 사실 SOL 같은 기업들은 유가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일단 실적에서 숫자가 찍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것보다는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게 당연히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것인지 추세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텐데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정제 마진 쪽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두바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 회사의 이익은 두 가지로 잡히게 되는데, 한 가지는 재고자산 평가 이익과 손실로 잡히고, 한 가지는 정제마진으로 잡히죠. 근데 지금 뭐 정제마진도 그렇게 좋은 양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서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부터 확보했던 이 재고자산에 관련된 평가 이익이 올라간 것이 실적에 기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그림 자체가 조금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제 마진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저점 수준 정도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익 관점에서 있을 때 일단 정제 마진도 어느 정도의 업턴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수급이 일정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적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영속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볼까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증설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 2025년도부터도 여전히 증설은 존재하지만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증설량이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모멘텀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티팟, 중국에 생산해내고 있는 정유시설 생산해내고 있는 티팟의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그동안 이점을 누렸던 게 뭐냐면 이란과 러시아에서 대거 싼 원유를 들여와서 이걸 이제 싼 가격으로 해외 수출하다 보니까 그동안 국내 수출 업체, 정유업체들의 수출이 수익성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였는데 이런 것도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지금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로 봤을 때 S-오일이 올해는 조금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4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실적의 개선세는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샤인 프로젝트인데 이름만 들어서는 어디 중동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증설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아직은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도 내년부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은 더 이후겠지만 일단 초기 물량이 나오는 것 자체가 2026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와 관련된 시설 투자비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금 석유화학 쪽에 지금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파라자일렌 쪽의 이익이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스페셜티에 대한 이익이 좋아지면서 이 종목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건데 지금 파라자일렌과 납사의 스프레드나 아니면 벤젠과 납사의 스프레드 자체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석유화학 부분에서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의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담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부터는 사연 프로젝트에서 물량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석유를 들여오는 것 말고 뭐겠어요? 결국 전력 사용 비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회사가 전력 사용을 스스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 공장들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발전소를 공장 옆에 스스로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전해서 전력을 끌어다 쓰고 나중에 한전과 비용을 서로 상계하게 돼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S-오일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전력 자가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샤인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공장은 많이 만드는데 이걸 만약에 외부에서 전력 끌어오게 되면 전력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이익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주주 누굽니까? 아람코거든요. 남아도는 돈으로 이쪽에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일단 마진 스프레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2026년부터는 물량도 나올 수 있는 데다가 전력 비용 같은 비용 쪽의 통제 요인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 종목의 원래 강점 요인인 배당과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샤인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전력 자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느냐, 그를 통해서 이익 통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냐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샤인 프로젝트 앞으로 S-오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올해 성적표는 과연 어떠할 것인가 일 텐데, 샤인 프로젝트는 어쨌거나 기대감이잖아요. 올해 성적표는 어느 정도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완만한 속도의 개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21년도에 누렸던 저런 큰 이익은 뭐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나마 지금 이익이 가장 잘 나고 있는 건 윤활기유 부분인데 뭐 그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정유와 화학 쪽에서 올해는 정유 쪽에 적자였다면, 작년에는 정유 쪽에 적자였다면 올해 들어서는 정유 쪽의 이익이 조금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이익의 크기도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어느 위치에 가 있느냐.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저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샤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배당을 주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배당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의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그럼 적정 수준의 배당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익은 개선되는데 주가는 저렇게 바닥 국면에서 놓여 있으니 올해 실적 개선이 예상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자율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이런 정유업종의 전반적인 추이는 지금 가장 시장의 큰 화두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 관세와도 약간은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이 종목도 추가적인 악재가 과연 강력하게 있나 정도를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저는 뭐 적정 가격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 PB 한 1.1배 내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뭐 8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오일 이제 PBR 차트 하단에서 서서히 고개 들고 있는데 목표가로 8만 원 제시를 해주셨다는 점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딥시크 시대의 수혜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오늘의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실적.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놓고 사실 좀 주가에는 충격을 좀 받아가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네, 일단 뭐 4분기 충격을 예상했고, 그 예상되는 충격을 오히려 그대로 받아들이는 양상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게 나름 고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고가 제품들은 그래도 가격 버텨주겠지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서버 쪽에서도 지금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 고정 가격의 움직임이 스팟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막 재고를 막 당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더 중요한 건 딥시크로 인해서 과연 인프라 투자를 그만큼 할까? 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재고를 더 안 쌓을 수도 있겠네? 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LPDDR 같은 경우에도 여러 다른 제품들, 서버를 제외한 다른 제품들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뭔가 가격의 움직임이 예상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면 실적은 도대체 언제 반전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적어도 뭐 1분기까지는 좋아질 리가 별로 없어 보이고, 상반기 내에도 드라마틱한 반전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니까 실적 기준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관점은 여전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반전은 과연 삼성전자가 실적을 따라갔을까? 근데 주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반전 모멘텀이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의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적에 있어서는 사실 올해 1분기까지 조금 어려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모멘텀일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볼게요. 이번 키워드는 딥시크 수혜인데 사실 딥시크발 충격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에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딥시크와 관련돼서 두 가지를 저는 조금 잘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딥시크로 인해서 확실해진 건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그 다음에 챗GPT가 끌어왔던 소위 이제 고비용, 그 다음에 대형 인프라가 꼭 필요할까의 질문을 던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그럼 딥시크로 가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쉬운 시장인가에 대해서 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중소형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뭐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원래 이제 샘 알트만이 처음 얘기했던 게 7조 달러였어요. 그 정도는 있어야 전 세계 AI가 확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돈으로 치면 1경입니다. 그 정도의 돈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면 한 뭐 20억, 30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소 5조, 6조, 7조 정도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샘 알트먼이 얘기했던 정도의 비싼 가격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인프라와 대량의 부품 수급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결국은 3나노 이하의 이런 첨단 공정의 칩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단 공정은 2나노로 갈 텐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2나노 쪽에 뭐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3나노도 수요를 못 잡고 있는데 뭐 2나노 개발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2025년도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삼성의 3나노의 캐펙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물량을 늘어나는데 TSMC가 공장을 무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낮아도 이쪽에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그러면 4나노, 5나노의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까요?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조단위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냈던 삼성전자의 그 비메모리 부분 쪽에서도 반전의 계기를 조금씩 찾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아까 실적이 떨어지는 디램 부분만 봐야 될 게 아니라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서 어떠한 반전 모멘텀이 나타나는가가 중요하고, 그러면 꼭 3나노, 2나노만 중요한 게 아니고 4나노, 5나노 정도에서 수요를 잡을 수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칩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국내 회사가 많이 투자한 게 지금 테스토렌트잖아요. 이게 텍스토렌트에서 만약에 하드웨어 쪽에서도 좀 더 가벼운 것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은 조금 더 좋아질 개연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장 어두워 보일 때가 좋은 시기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혀 좋은 얘기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서서히 좀 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마련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듣던 중 참 반가운 소리인데, 세 번째 키워드 밸류에이션이에요. 답답했던 삼성전자 주가 어느 정도의 적정 가치를 부여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건 답이 나와 있죠.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건 가속도를 붙일 만한 모멘텀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딥시크로 인한 변환, 그 다음에 테스토렌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우리가 하반기에 생각해보면 서서히 이제 반전될 모멘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지금 집중하실 포인트는 실적이 별로다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반전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1, 2분기는 뭘로 버틸까? 갤럭시 S25가 나름대로 판매량을 견조하게 유지해 준다면 이것으로도 일정 부분 버텨낼 수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갤럭시 S25 스펙 보시면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중국 거 같다 쓰면서 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을 동결시켰는데 그 동결시킨 가격에서도 마진이 조금 더 확보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디램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갤럭시 S25를 포함한 소위 기기 부분에서 실적을 조금 버티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을 만들어주면 비메모리 쪽에서 그러면 탄력적인 반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가속도는 아마 2분기에 붙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 베팅해야 되고요. 삼성전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가격은 일단 PB 1배보다 조금 높은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모멘텀이 강하게 붙으면 훨씬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내리고 있을 때가 오히려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가속도는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